53페이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런 거 했죠. 민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계약 등을 통한 권리 의무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법률 관계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매수인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궁극적으로 당사자인 한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법원이 분쟁을 해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 민법이라는 것을 법원이 해석을 해서 이 법원이 해석해 놓은 걸 뭐라 했죠? 판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 법조문을 해석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랬죠. 법률 용어하고 그 다음에 조문의 구조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조문의 구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원인과 결과.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결과를 법률 효과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법률 효과가 바로 권리 변동이었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요. 이 법률 요건에 두 종류가 있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이렇게.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처럼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경우를 법률 행위라고 그랬고요. 법률 규정은 상속처럼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법률 행위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행위를 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유효 요건이라는 게 갖춰져야 된다. 법률행위 유효 요건. 이 법률행위 유효 요건이 크게 두 개가 있었죠. 일반적 유효 요건하고 특별 유효 요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오는데 요거에 관한 거 물어본다 그랬어요. 10문제를. 법률행위 유효 요건에 관한 걸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 유효 요건은 세 가지가 있었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그 능력은 두 가지만 생각하자 그랬죠.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가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요. 그중에서 특히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 질서를 말하고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라는 게 있었고요.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거 네 가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 유효 요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유효 요건으로 대리행위라는 걸 봤죠. 자,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대리가 하나 있었고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라고 무권 대리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지난주까지 법률행위 유효 요건을 쫙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걸 갖추지 못했다는 걸 흠결이라고 합니다. 뭐가 부족하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그죠? 또는 취소할 수 있었죠.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흠결하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었고 그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모아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서. 여기 무효 취소예요. 쭉 연결되는 거죠. 쭉 유효 요건이 어떤 건지를 받고 그걸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 아니면 취소했다. 그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정리를 좀 해보자 이런 거죠. 자, 먼저 무효. 법률 행위가 계약 따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예컨대 당사자가 만취 또는 반사회 질서 행위,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 위반. 그럼 무효죠? 자,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했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대금 지급 의무 따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무효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자, 무효 사유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세 번째, 자, 입문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무효의 종류를 좀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구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째로 절대적 무효하고요, 상대적 무효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에서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원시적불능, 효력 규정을 위반했거나 반사회 질성이나 무효 그랬죠? 근데 무효로 끝. 뒤에 뭐가 안 붙었어요. 반면에 의사표시에서 비질의 표시가 무효이거나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무효. 똑같은 무효인데 이 비질의 표시 무효나 허위 표시 무효는 하나가 더 붙었죠. 뒤에 뭐가 하나 딸려 있었죠.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무효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가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가 있습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를 말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반면에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가 이런 개념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무효가 원칙이고요, 상대적 무효 얘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요, 허위 표시의 경우.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지난주에 봤죠? 그런데 107조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허위 표시도 108조 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에서 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에서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난주에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어떤 뜻인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구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 두 번째가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전부 무효는 말 그대로 계약 전체가 무효예요. 일부 무효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매매, 토지 건물 일괄매매. 자,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데 각과 을이 한꺼번에 계약서 하나에 토지 매매 계약서, 건물 매매 계약서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들어보신 적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각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계약 거래를 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됩니다. 그 거래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그 토지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건물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건물을 일괄매매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거래는 무효고 건물거래는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일부만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일부만 무효일 때 그 일부만 무효로 할 것이냐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일부만 무효라면 건물은 먼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대금 청구할 수 있죠. 반면에 전체가 무효라면 토지거래 허가 전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 대금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가 일부일 때 일부 무효를 원칙으로 할 것이냐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고맙게도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건 원칙만 기억합니다. 예외는 나중에 볼 거예요.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원칙 뭐가 무효라고요?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 전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조문 원칙을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확정적 무효라는 게 있고 불확정적 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불확정적 무효는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라고도 합니다. 확정적 무효라는 건 무효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반면에 불확정적 무효는 현재는 무효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계약 자체는 현재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그거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법에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봤어요. 뭐? 무권대리. 지난주에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라 그랬죠.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전형적인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본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여기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한 경우.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이 허가는 우리 대법원에 할 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의 특별유효권. 두 번째, 이거 거래 전에 허가를 미리 받을까요? 거래 후에 허가를 받을까요? 후허가입니다. 거래 후허가. 건축 허가 같은 건 미리 받죠. 그래서 관할관청의 허가는 사전 허가가 있고 사후 허가가 있습니다. 이건 사후 허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1월 10일 날 허가 없이 각과 을이 거래를 했어요. 거래 먼저 한다 그랬어요. 허가라는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무효죠. 그죠? 그리고 1월 20일 날 허가를 받았다. 각과 을이. 그럼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거래 후 허가 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가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1월 15일 날 을이 중도금을 지고 이랬다. 1월 15일 날. 자, 1월 15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달라 하겠죠? 을은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단 말이죠. 그죠? 왜? 무효니까 하지.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싸운단 말이지, 둘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고, 대법원 판례가 좀 많이 쌓여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시험 문제 냅니다. 자, 일단 허가가 어떤 기능인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두 번째, 토지거래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거래를 했을 때 허가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그런데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냐? 허가를 배제, 잠탈이라는 건 몰래 회피한다 이런 뜻입니다. 잠탈인 건 몰래 회피한다 이런 뜻인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거래.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산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겠다는 것은 갑을사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첫째 날 미등기 전매는 유효라 그랬죠.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뿐 무효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는 절대로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대법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해버렸다면 깡글이 무효입니다. 깡글이. 갑, 을, 병 매매가 깡글이 무효. 갑을 매매, 을병 매매가 깡글이 무효. 설령 마치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병 매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허가도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절대로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이었다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반면에 거래를 하면서 야 우리 20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자. 이 허가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허가를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1월 10일부터 1월 20일 사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첫째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죠? 그죠? 그러니까 대금 청구권 없지요? 이전 등기 청구권 없지요? 즉 계약상 채권이라든가 채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 허가를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둘이 같이 와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허가를 신청할 때. 그러면 만약에 갑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 을은 혼자 가야 돼요. 갑에게 가자고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오라 그랬어. 가자 할 수 있어야죠. 그거를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라고 합니다.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하는 당사자는 이런 생각하겠죠. 상대방이 허가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이다. 그럼 믿음이 있겠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신뢰. 이걸 뭐라 그랬죠? 네? 사기 강박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 기억나세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아 저놈이 협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저놈은 안 해줄 거야. 그럼 그놈하고 거래해 안 해? 할 리가 없죠. 저 자식은 협조해 줄 리가 없어. 저거 진상이요. 그럼 그놈하고 토지거래 할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 신의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의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단 신의칙상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으로부터 협력 의무는 생긴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오래 깔려 있어야 이제 나중에 판례가 여기 이제 새끼를 몇 개 칩니다. 세 번째로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죠? 이게 두 갈래로 가겠지. 두 갈래로. 궁극적으로 두 갈래로 갈 거예요. 하나는 확정적 무효, 또 하나는 확정적 유효. 그렇죠?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확정이 될 텐데 그 확정이 두 개. 확정 무효, 확정 유효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세 가지. 이건 오늘 암기하세요.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 대법원에. 그리고 잘 나와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첫째, 허가받으면 유효가 되겠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허가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이상 투기가 없어. 부동산 투기가. 그래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 구역 누가 지정해요? 네? 김현미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해제는 누가 해요? 김현미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구역 지정 해제된 경우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간을 정해요. 5년. 자,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재지정은 안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외우세요. 몇 개 안 되니까. 네? 네. 나중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판례를 한꺼번에 외우시려면 머리에 부하가 걸려요. 판례가 그지같이 많아.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외워서 채워놓으셔야 돼요. 세 개 간단하니까 외웁니다. 반면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하나만 기억하자.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많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불허가 처분. 허가 신청을 했는데 관할관청이 이건 안 돼. 토지 이용 목적이 허가제도 취지에 안 맞아. 불허가.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불허가 처분에서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넣으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니까. 이렇게 무효의 종류와 관련해서 특히 불확정적 무효, 그와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 행위에 대한 효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기본적인 판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무효가 됐어. 매매계약이 무효야. 그런데 아직 돈 주기 전이야. 이행 전이야. 그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매매계약이 무효인데도 돈을 줬어. 그럼 돈 어떻게 돼요? 준 돈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지. 그거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준 거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되는 경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불법 원인이란 반사회질서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 원인이 뭐라고요? 반사회질서 행위. 급여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죠. 줬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줬다. 불법한 원인에서 뭔가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뇌물을 줬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가 됩니다. 그러면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거를 불법 원인급여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 746조에 있어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간간히 지문으로 나옵니다. 원래 계약이 무효인데 준 게 있다면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일 때는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부첩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줬다. 이것도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예요.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줘요? 렌트해줘요? 렌트해주죠. 오피스를 월세로 얻어주고 자동차 리스해주고 그러죠. 안 사주죠, 절대로. 예? 많이 보셨죠, 드라마? 다 그런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사줍니다.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고요. 이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범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범위,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문제.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한 것을 돌려주는데
어느 정도 돌려줘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보험의 문제고요. 원칙이 있고 특칙,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부당이득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 부당이득과 그래서 그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당이득이 뭔지, 반환 범위가 뭔지, 원칙이 뭔지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거스름 또는 더 거슬러 받는 거예요. 택시를 탑니다. 택시비가 4,000원 나왔어요. 나는 5,000원 냈어요. 얼마 거슬러 받으면 돼요? 1,000원. 그죠? 근데 택시기사분이 내가 5만 원짜리를 냈다고 착각을 하고 46,000원을 거슬러 줬어. 나는 1,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46,000원을 거슬러 받았으니까 얼마를 더 받았어요? 45,000원. 산수 안 되세요? 되시지? 그 45,000원이 부당이득이에요. 자, 택시기사분이 쫓아왔어요. 돌려달라고. 얼마 돌려줘야 돼요? 45,000원 돌려주는 게 상식이죠.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거슬러 받은 45,000원. 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선악으로 나눠놨어요. 선이 45,000원을 더 거슬러 받을 때 확인을 안 했어요. 급하게 내리라고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고 집에 가서 확인하니까 더 받았어. 받을 때는 더 받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이거 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줍니다. 현존이익. 예? 근데 알면서 받았다. 45,000원을 더 주네. 아싸. 그리고 받았어요. 악의는요. 받은 이익 45,000원에다가 이자를 묻히고 택시기사분의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보험위의 원칙입니다.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저는 법을 공부한 이후에 거스름 돈을 절대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항상 집에 가서 확인합니다. 저는. 우리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절대로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해요. 야, 덜 받으면 어떡하냐? 뭐 할 수 없지. 복불복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더 받거나 더 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거듭니다. 한 번도. 어쨌든 이렇게 원칙이 이렇게 됐다. 그죠? 근데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특칙이 나중에 2개가 나와요. 그 특칙 중에 오늘 하나를 볼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 원칙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요 정도. 이제 여기에다가 나중에 각과 을이 연락 6개월을 교섭을 했어. 계약을. 6개월 동안 밀당을 막 하면서 계약을 딱 했어. 근데 무효야. 각과 을 허탈하겠죠. 안 허탈할까? 6개월을 좀 늘릴까? 한 2년을 교섭을 했어. 2년을 서로 밀당을 막 하다가 계약을 딱 했어, 드디어. 근데 무효가 됐어, 계약이. 황당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효인 행위한 각과 을이 나중에 그 행위를 재생시키는 장치를 2개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교섭하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무효인 계약을 부활시키는 2가지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주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무효인 행위는 그냥 헷갈려두지 않고 부활시키는 장치가 좀 있겠구나. 그죠? 연락 애써서 계약을 했는데 덜렁 무효라면 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이 빠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부활시키는 약정 따위 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 장치가 있겠구나.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두시고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입니다. 무효와 관련해서. 2번째, 취소. 취소도 일단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럼 무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은 일단은 유효해요. 그런데 취소를 해버리면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때 취소는요.
상대방이 돈이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야. 이걸 취소라 합니다. 일단 유효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걸 뭐라 한다? 취소라 합니다. 취소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갑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을은 기분이 좋을까요? 황당할까요? 황당하겠죠. 가끔 기분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취소당해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사이코죠. 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방적인 행위는 함부로 못해요.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취소 사유를 법에서 정해놨어요. 우리 민법은. 법정 취소 사유라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이런 경우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취소는 당사자 특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계약하면서 혹시라도 이 행기 전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끔짜리가 살아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 특약할 수 있냐? 안 돼요. 계약 취소 사유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두 번째, 이 취소 사유가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요. 언제 존재? 계약 당시. 계약 이후 안 돼요. 계약 전 안 돼. 계약하는 그때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민법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 특징. 법에서 정해놨고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럼 그게 뭐가 있냐? 외웁니다. 제착사강. 따라하세요. 제착사강. 네. 제가 뭘까요?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 착오에 의한 행위. 사강,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다 했잖아요. 안 했나? 했지. 당사자는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분의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한 상이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봤잖아요. 그죠? 법에 있는 것들. 취소 사유 딱 요것만 취소 사유입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제착사강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꿈자리가 사나워 취소 못합니다. 자, 계약을 했는데 잔금 지급 날짜가 됐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 끝내 안 줘. 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말일날 잔금을 주기로 했어. 안 줘. 몇 번 짰는데도 끝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 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 그건 계약 이후 생겼잖아요. 계약 이후에 잔금 치료는 안 줬잖아. 이럴 땐 취소가 아니라 해제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뭐가 있다고? 해제.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해제를 보면서 취소와 구별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앞으로 구별하셔야 돼. 네? 일단 취소는 법에서 정해놓고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요. 세 번째,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 이외의 제3자 또는 개나 소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지나가는 개가 취소를 해. 갑과 을을 보고. 지죠. 취소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나 소나 취소를 못해. 그래서 취소 권자도 딱 정해놨어요. 법에서. 요 사람들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외웁니다. 제, 착, 사, 강, 대, 승. 쟤는 제한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부모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미성년자 자신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착오한 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 그죠? 그 사람들의 대리인, 그 사람들의 승계인. 대리인은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뭐 법정대리, 임의대리. 승계인은 뭘까?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외웁니다. 취소권자, 재, 착, 사, 강, 대, 승.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한 자, 사기 강박을 당하여 계약을 한 자, 그놈들의 대리인, 그놈들의 승계인.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승계인 중에 상속인 등이 있어요. 내가 착오하고 계약을 하고 죽었어.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승계인의 뜻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취소권자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착사강 대승. 취소사유 제착사강.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 할 것인가? 뭐 이것도 간단하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이 계약할 당시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죠? 누구한테? 을한테 해야지. 을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데 지나가는 병한테. 야, 나는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그럼 병이 뭐라 그래요? 뉘신지. 아무한테나 취소하겠다고 남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계약에 누구한테 해야 돼? 직접 상대방. 예? 계약에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한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과 계약을 한 상태에서 취소하려고 을한테 갔더니 을이 죽었네? 그럼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취소한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죠. 누구한테 해야 돼? 상속인한테 해야지. 을의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상속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한테 해야죠.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그 포괄승계인까지. 이게 취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묶어가지고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이런 건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논리적인 필요성 같은 건 없는 거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일단 외워놨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훈련만 조금 하시면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우리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사례가 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나 어쩌고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는가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취소권자 쫙 상대방 쫙 이렇게 나왔고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훈련 조금 하면 돼요. 다섯 번째.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갑이 계약 당시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갑에게 취소권이 생겼죠? 자, 갑에게 취소권이 발생했을 때 첫째, 갑이 취소하는 거. 갑은 계약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죠. 의무 아니지. 그 말은 갑이 취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갑의 자유죠.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이 착오는 있었지만 별로 불만이 없어. 그럼 취소할 이유가 없겠지. 뭐 그런 거예요.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 만약에 취소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사표시.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할 때 전화해서 구두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문자로 할 수 있다. 카톡으로 할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다 되죠.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문자도 되고 카톡도 되고 메일도 되고 따라서 취소하는 방식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어요. 분료식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분료식 어디서 들어봤어요? 숙권행에서 들어봤죠. 분료식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취소권은 권리뿐 의무가 아니니까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고 취소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며 분료식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이게 중요하죠. 취소했어. 갑과 새 계약을 했는데 갑이 계약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갑이 그 착오를 이뤄 계약을 취소했다. 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1월 10일 날, 5월 10일 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5월 20일 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6월 10일 날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면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이 을등기도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을은 권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을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을과 거래한 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을하고 거래한 병. 이때 병은 이런 사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놈이 좀 억울할 거예요. 그죠?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은 권리자였었는데 갑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느닷없이 을은 권리자가 아니었던 걸로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병은 권리자가 아닌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의의 제3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6월 10일부터 무효가 된다면 얘는 괜찮아요. 이거 유효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 병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자, 이때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걸 뭐라고 말하죠?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죠. 보호 안 되는 거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죠. 아까 무효에서 봤죠? 무효가 두 갈래가 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됐죠. 취소도 똑같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 무슨 취소라 할까요? 예? 절대적 취소라 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취소. 상대적 취소라고 할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 차고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차고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차고 109조 2항, 사기 강박 110조 3항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2항, 110조 3항. 전 2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 이미 지난주에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건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반면에 미성년 같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가 됩니다. 여기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요,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도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여기 첫 번째.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두 갈래로 간다.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두 번째,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아직 돈을 주기 전이라면 줄 필요가 없지요. 아까 무효에서 봤잖아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행을 했다. 그럼 돌려주고 받아야 되죠. 그 돌려주고 돌려받는 걸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죠. 그죠? 불과 한 10여 분 전에 한 건데, 이래요, 우리 뇌가. 지난주 거는 그런 언감생심 생각날 리가 없죠. 좀 전 거도 생각이 안 나는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여기서 불법 아닌 거면 더 문제가 안 되고, 불법 아닌 거면 반사질서에서 문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범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범위. 부당이득 반환 범위. 아까 부당이득이 어디 있었죠? 부당이득 반환 범위. 원칙 말씀드렸죠? 예?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특칙이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의 경우.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의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갑이 부모가 수능 인강 들으라고 사준 노트북을 지멋대로 1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부모가 을한테 가서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계약은 무효가 됐으니까 받은 거 돌려줘야 되죠. 자, 그럼 받은 노트북 반환해야 되죠. 갑은 받은 100만 원 돌려줘야 되죠. 자, 이때 이 갑,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 쓰고 남은 것만 반환. 미성년자는 뭐만 반환? 쓰고 남은 것만. 아까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랐잖아요. 그 특칙.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갑이 을로부터 받은 100만 원, 30만 원은 책을 사고 도서관 끊고 학원을 끊었어. 나머지 70만 원은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술집까지 갔어. 이렇게. 그래서 현재 호주머니 한 푼도 안 남았어. 갑은 100만 원을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았어.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위에 거 생활비죠? 무슨 비? 밑에 거는 유흥비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활비는 현존 이익이다. 생활비로 지출하는 거면 현존 이익이다. 어차피 이 돈은 노트북 판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라도 지출을 했어야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노트북 판 돈에서 지출했으니까 미리 세이브해 둔 거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존 이익이에요. 생활비로 쓴 거는. 그런데 이거는 없으면 안 썼겠죠. 그러니까 이건 현존 이익이 아니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유흥비로 쓴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유흥비로 사용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생활비로 쓴 거는 현존이니까 반환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유흥비로 쓴 건 돌려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생활비로 쓴 거는 돌려줘야 되고요. 유흥비로 쓴 건 돌려줄 필요가 없다가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소송이 붙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취소가 됨으로써 을은 노트북을 반환하겠지요. 반환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런데 갑은 유흥비로 70만 원을 썼다고 30만 원만 반환해. 우리 가만히 있을까? 가만 안 있겠죠. 소송이 붙어요. 그럼 법원은 얘한테 야, 너 그 받은 100만 원 어떻게 썼냐? 생활비로 30만 원 썼는데 그건 돌려줘야지. 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흥비로 썼는데요. 그러겠죠, 갑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 법원은 그냥 믿어줘요? 그래 알았어. 말만 하면 믿어주나? 안 믿어줘요.
소송은 말만 하면 안 믿어줘. 자기가 주장한 걸 증거로 증명을 해야 돼. 그걸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 입증 책임. 그러니까 법원이 갑한테 야, 너 30만 원 생활비로 썼다고 그랬지. 그건 돌려줬지. 그럼 70만 원은 융비로 썼어? 증명해. 증명해야 돼요. 뭘로? 영수증. 이렇게. 노래방 영수증 한 10장 합쳐서 한 15만 원. 쫙 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존 이익에 대해서는 소송이 붙었을 때 누가 증명하라? 제한능력자 측에서 증명하라. 이런 걸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 바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교재를 보면요. 곳곳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와요. 그중에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 이거.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 이익이 없음을 유흥비로 70만 원을 썼음을 영수증을 통해서 뭘 해라? 증명해라.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게 물건을 사줬는데 지멋대로 팔아넘겼을 때 그 팔아먹었다는 걸 듣자마자 화를 내지 마시고 불러서 얼마에 팔았냐? 쓰고 남은 게 얼마냐? 뭐에 썼냐? 확인을 하시고 남은 게 있으면 책 사라 하지 마시고 유흥비로 써라. 그리고 뭘 챙겨놔라? 영수증을 챙겨놔라. 다 쓰는 걸 확인하고 취소하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은. 그래서 취소의 효과와 관련해서 두 갈래. 처음부터 무효다와 관련해서 선의 제3자 문제. 그 다음에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가 됐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그 중에 특칙. 제한능력자 특칙. 이거 기억하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153페이지에 보면 무효와 취소가 잔뜩 나왔어요.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154페이지. 무효의 종료, 절대무효, 상대무효 구별. 특히 상대무효는 두 번째 줄 그 예 기억하시자. 예. 비진이 표시 가로 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두 개.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두 번째 줄 끝에 민법은 일부 무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그것만 기억하자. 확정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 그 중에 유동적 무효. 동그란 1번의 뜻이 있고요. 오른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허가받을 때까지 무효. 일단 허가받으면 유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받을 때까지는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 기억. 거래 계약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니은 두 번째 줄.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생긴다. 의무는 생긴다. 디귿 세 번째 줄. 허가를 배제 참탈하는 내용의 계약. 디귿에 A가 있죠.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그 밑에 줄 확정적 무효 이렇게 돼 있죠. 확정적 무효. 리얼 허가를 받은 경우 리얼 첫 번째 줄 허가를 받은 경우 쭉 가다 보니까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이렇게 돼 있죠. 세 개. 그러면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다음 페이지 일부 무효가 또 나왔네요. 137조 첫 번째 문장만 생각하시고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나머지는 안 본다. 158페이지 취소. 의 자만 올 때 읽어보시고요. 네모 2번 취소권자 140조. 아까 취소권자 어떻게 외우자? 대착사강 태승. 그 대리인 그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양가를 1번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부모뿐만 아니고 제한능력자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 확인하시고. 오른쪽 3번 취소의 방법 양가로 1번 일방적 의사표시. 4번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무효.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양가로 1번 소구표 처음부터 무효. 두 번째 줄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이지만 무슨 뜻이에요? 절대적이 무슨 뜻이야?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착오, 강박, 사기 취소는 상대적이다. 즉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있었죠. 두 번째 줄 선의 수익자와 세 번째 줄 악의 수익자로 나누는 게 원칙이 돼. 동그라미 2번 특칙. 두 번째 줄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라. 그죠? 선악 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 됩니다. 됐죠? 일단 취소가 여기까지. 그런데 마지막 그냥 개념만 간단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거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하되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죠. 그죠? 그럼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근데 아까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이걸 뭐라 했어요? 불확정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똑같죠.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 에? 이걸 뭐라 그래요? 불확정적 유효 또는 유동적 유효라고 하겠죠. 에. 자, 유동적인 건 두 갈래로 간다고 그랬어요. 확정이 두 갈래가 간다 했어요. 확정 무효와 확정 유효. 취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죠? 그럼 또 하나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있겠지? 그죠? 아까 불확정적 무효도 결과적으로는 확정이 된다. 확정이 두 갈래. 확정 무효, 확정 유효. 어디 갔어? 예, 확정 무효, 확정 유효, 확정 무효. 두 갈래. 마찬가지예요. 불확정적 유효도 확정이 되는데 두 갈래. 확정 무효, 확정 유효. 확정 무효는 어떨 때? 취소했을 때. 그런 반대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취소권이 소멸했을 때.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 갑에게 취소권이 있는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갑의 취소권이 소멸해버렸어. 그럼 갑은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지. 요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 요게 우리 민법에 3개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5번부터 다음 페이지 7번까지 있는 거예요. 3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거, 요 3가지는 잠시 쉬었다가 어떤 건지 간단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